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 늦은 시간입니다. 저는 양철호입니다. 지난 4주 동안 여러분하고 그 콩팥에 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신장 이식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식을 하면 다들 오래 써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5가지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얘기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 이식면역의 기초 쌓기, 그러니까 이식면역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장 이식을 하게 되면 그 면역학적인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혈액형이 있고요. 조직이 얼마나 맞는지에 대한 검사가 있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Panel Reactive Antibody, 약자로 이 첫 자를 따서 PRA라는 이러한 검사 방법이 있고요. 4번째로 크로스 매칭, 교차 반응 검사가 있습니다. 각각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혈액형은 수혈하고 동일합니다. O형은 누구에게나 줄 수가 있고요. AB형은 어떤 혈액형인지 다 받을 수가 있죠. 이게 이제 통상 혈액형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요즘 그 혈액형 부적합 이식이 많아지면서 혈액형에 따른 자연 항체에 대한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혈액형이 A인 분은 B형에 대한 항체를 우리 몸에 가지고 있고요. B형인 경우는 A형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고, O형인 경우에는 A와 B에 대한 이러한 항체를 가지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은 본인의 혈액형이 어떤 혈액형인지는 잘 알고 있겠지만 그 혈액형의 반대편에 있는 자연 항체, A형인 경우는 B형이 얼마나 항체의 역가가 있는지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요즘은 이런 자연 항체의 역가를 이식하기 전에 다 측정을 하는데요. 이게 보면 1대 16, 1대 32, 64 이런 식으로 쭉 증가가 돼 있는데 역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항체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식하기 전에 혈액형 부적합 이식을 할 때, 이럴 때 이제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자연 항체의 역가가 얼마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항체 역가를 1대 16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횟수의 혈장 반출이라는 치료법을 통해서 그 항체를 제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식하기 전에 조직이 얼마나 많냐, 그 소위 말하는 조직 적합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HLA 타이핑 그러는데요. HA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과 남을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 염색체에 2가닥의 염색체가 있죠. 그 염색체가 각각 하나씩 있는데요. 그 자리가 두 자리로 나눠서 A, B, DR이라는 3자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그 HLA 그 유전자는요, 한 묶음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한 가족도입니다. 그래서 A라는 묶음과 B라는 묶음, A라는 묶음에는 A, B, DR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버지는 A라는 묶음과 B라는 묶음을 가지고 있고요. 어머니는 C와 D라는 묶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아버지, 어머님은 그 외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서 이 유전자를 물려받으셨겠죠.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이 밑에 4명의 자녀분이 이제 출산을 했는데 보면은 A하고 C가 만나거나 A하고 D가 만나거나 B하고 C, B하고 D 이렇게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불행히도 그 자녀분 중에 한 분이 콩팥이 나빠져서 같은 형제로부터 콩팥을 받으려고 한 경우에 형제끼리 조직이 다 맞을 확률은 25%, 절반이 맞을 확률은 50%, 하나도 맞지 않을 확률은 25%입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도 왜 조직이 하나도 안 맞냐 그러는데 이러한 그 유전 원칙에 따라서 조직이 하나도 안 맞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공여자하고 수혜자하고 그 조직 적합형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6자리를 보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8자리까지 늘었는데요. 전형적인 검사 방법은 6자리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 공여자하고 수혜자하고 6자리 중에 몇 자리가 맞지가 않나요? 이 원칙은 수혜자의 혈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유전자를 공여자가 의 항원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보시면 A1, B39, 요건 잘못됐네요. 요거는 B39고요. B5, B27, DR1 다 같은데 이 DR4가 다르죠. 제가 고치다가 이게 하나 미스타이핑이 됐는데요. 엄격히 말씀드리면 이 A39도 수혜자가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6자리 중에 한 자리가 불일치, DR4가 불일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미스프린트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6개 중에 2자리, A39도 불일치가 되겠네요. 세 번째 검사하는 방법이 이제 PRA라는 검사인데요. Panel Reactive Antibody. 영어로 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PRA라는 검사는 혈액으로 하는 건데요. 내 몸에 항체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식 받기 전에 콩팥을 받는 분이 이식 전에 얼마나 많은 항체를 가지고 있나 이거를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패널이라는 것이 이러한 그 판때기에 항원이 다 붙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콩팥 받는 분의 혈청을 이렇게 여기다가 다 올려놓으면 만약에 이 혈청 내에 이 HL의 항원에 대한 항체가 있다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 패널 구멍이 보니까 28개인데요. 그 중에 4개가 반응을 해서 28개 항원 중에 4개의 항체를 수혜자가 갖고 있구나. 그래서 28분의 4, 14%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PRA 판독은 한 50% 정도 되면 우리가 감작이 됐다 그러고요. 50%를 넘게 되면 고감작된다 그럽니다. Highly sensitized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콩팥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 콩팥을 주는 분이 100명 있다면 한 50팥을 줄 때 생각지도 않은 항체 이항 거부 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개 임신은 수혈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요즘은 조혈 주사를 많이 맞아서 수혈을 거의 안 하는데 혹시 수혈하게 될 경우에 내가 앞으로 이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고 선생님께 꼭 말씀드리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이식을 하는 경우 첫 번째 이식보다 두 번째 이식이 어려운 이유는 몸 안에 항체가 자꾸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작 위험인자를 잘 인지하시고 내가 감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검사가 교차 반응 검사인데요. 우리 크로스 매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PRA 방법과는 달리 수혜자 공여자의 1대1의 그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즉 수혜자 혈액 내에 공여자에 대한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식하기 직전에 이 교차 반응을 시행을 하게 되죠. 이러한 그 공여자에 대한 항체를 도너 스페시픽 안티바디 이게 영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병원에서 선생님들이 회진 돌면서 DSA 하는 것이 이 항체가 있냐 없냐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교차 반응 검사의 원리는요. 혈액을 뽑습니다. 수혜자는 혈청을 뽑고요. 공여자는 임파구를 추출해서 두 개를 이렇게 섞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수혜자의 혈청 내에 항체가 있다면 공여자 임파구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항원에 가서 달라붙게 되면 이 공여자의 임파구가 깨지게 됩니다. 이것은 수술하기 직전에 이러한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항체 이항 거부 반응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실험실적인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교차 반응의 양성이 나오면은요, 공여자에 대한 항체가 있다고 이렇게 판독이 돼서 뇌사자 이식인 경우에 바로 직전에 교차 반응 검사를 하거든요. 그 검사가 양성이 되면 당신은 항체 때문에 이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항체가 한번 생기면 자기한테 기회가 돼도 이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뇌사자 이식에서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환자분들은 항체가 있어서 이식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항체가 있으면 이식하기 전에 항체가 있으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항체에 의한 급성 거부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얼핏 보시면 이게 사구체인데요. 사구체 안에 이 적혈구하고 혈소판으로 꽉 차서 이 사구체가 완전히 다 막혀 있고 조직이 다 괴사에 빠지게 되는 이런 그 항체에 의한 급성 거부 반응 소견입니다. 이 정도로 심하게 거부 반응이 오면 이 콩팥을 떼지 않고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들 이런 경우를 항체 이항 거부 반응이 왔다고 의료진이 설명을 하지만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식에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항체 이항 거부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식하기 전에 얼마나 감작이 됐는지 공해지된 항체는 없는지 세밀하게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체가 이식하는 의사들한테는 큰 골칫덩어리인데요. 최근에 이제 항체 검사와 이식 방법의 발전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루미넥스라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항원 하나하나에 대한 항체를 검출할 수 있고요. 그게 공해자에 대한 것인지 아닌지를 검출할 수 있고 재생이 아주 잘 되기 때문에 이 검사를 이제 도입이 돼서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이 항체의 강도를 이렇게 숫자로 표현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10,000 이상이면 강양성, 그 다음에 5,000에서 만이면 중증도 양성, 이런 식으로 유형군을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표시를 할 수 있어서 이식하기 전에 이 항체를 가진 정도에 따라 치료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탈감작이라 그러는데요. 항체를 제거하는 이러한 이식 방법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트랙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항체를 직접 제거하거나 중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항체가 생산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혈장 반출이나 면역 글로불린을 써서 항체를 제거하거나 중화를 시키고요. 항체 생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마페라라는 항체 주사를 쓰고 면역 유지요법을 좀 더 강하게 합니다. 그거를 이제 모식도로 보여드리면요. 이식하기 전에 보통 한 2주 전부터 혈장 반출과 면역 글로불린을 계속 투여하게 되고요. 한 2주 전쯤 항체 주사를 투여하게 되고 일주일 전부터 유지 면역 억제제를 이렇게 투여하게 돼서 교차 반응이 음전이 되면 이식을 하는 겁니다. 이런 탈감작을 통해서 그동안 못했던 어려운 이식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각각의 항체가 이렇게 많았던 것을 탈감작을 시켜서 항체를 제거해서 수술할 수 있는 범위 아래까지 떨어뜨린 다음에 이식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경험으로는 이렇게 감작된 환자, 또 혈액형이 부적합된 환자, 이런 환자들을 과거에는 못했던 이런 환자들을 이제 이식을 하게 되고요. 이제 세 번째 정도 이식하게 되면 몸 안에 항체가 굉장히 많아서 다들 부담스러워 하죠. 이러한 고감작된 환자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탈감작 방법을 이용해서 이식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이제 그렇게 어렵게 이식을 했으면 이제 오래 써야 되겠는데요. 오래 쓰기 위해서 이 콩팥 이식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5개의 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급성 거부 반응이 있고요. 그것이 이제 오래돼서 나타나는 만성 거부 반응. 이 두 가지는 주로 면역 억제제를 적게 써서 나타나는 거고요. 면역 억제제와 관련돼서 좀 더 많이 쓰게 되면 심혈관계 합병증, 감염, 악성 종양,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이식은 약 주고 병 주고 한다 그러는데요. 적절히 잘 유지해서 이식을 오래 끌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모식도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골수에서 이제 면역세포가 나와서 우리 사이무스라는 이런 흉선에서 이제 자기와 남이 어떤가를 이제 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혈액내로 돌아다녔는데 이제 어느 날 외부에서 균이 들어와 가지고 항원을 받아 가지고 이제 여기 임파구에 가서 림프 노드라는 이러한 림프절에 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어느 날 요 항원을 갖고 있는 거와 맞는 림프구를 만나면 림프가 막 증식을 해 가지고 혈중을 막 돌게 되죠. 예. 이것이 이제 그 면역 반응의 가장 기본인데요. 이거를 이제 이식이라는 면에서 보면 우리가 콩팥 이식을 하면요. 이 안에는 여러 종류의 항원이 있거든요.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이 항원이, 이 주위에 있는 이 임파졸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항원을 전달하는 세포라 그러는데요. 전달하게 되면 이 임파절 안에서 쉬고 있던 T 임파구와 B 임파구가 이 항원을 받으면 활성이 됩니다. 활성이 돼서 이것이 이식한 신장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급성 거부 반응이라고 합니다. 주로 T 임파구에서 일어나는 급성 거부 반응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급성 거부 반응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그 T 임파구가 이
이식한 신장에 간질 조직에 가서 이렇게 꽉 차게 됩니다. 그래서 임파구에 취면이 있게 되고요. 이게 좀 더 심하게 되면 세뇨관까지 막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임파구들이 차게 되고요. 더 심하게 되면 이 혈관을 뚫고 들어가서 혈관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심한 거부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 이런 거를 이제 급성 거부 반응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조직 검사를 해서 되게 진단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요즘에 새로 나온 그 진단 방법을 한 가지 설명해 드리면요. 영어로 써서 뭔가 좀 복잡한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Donor Derived Cell Free DNA. 뭐냐 그러면 공여자에서 나온 세포가 있지 않은 우리 DNA를 검출하는 겁니다. 즉 이거는 혈액으로 하는 건데요. 수혜자의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그 안에 공여자에서 나온 DNA 양을 재서 거부 반응을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처럼 바늘을 넣어서 콩팥을 조직을 내지 않고 혈액으로 간단히 검사하는 거죠. 여기 심장, 콩팥, 폐, 간, 모든 장기 이식에서 이제 공여자의 콩팥, 간 이런 게 들어가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은 조직이 손상을 받게 되죠.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 가지 DNA가 나오는데 그 중에 공여자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거부 반응이 없을 때는 거의 안 나오지만 거부 반응이 있을 때는 이렇게 공여자의 DNA가 검출이 되는데 요즘은 이제 소위 유전자 검사가 가능해서 이렇게 혈액으로도 거부 반응을 진단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나와 있음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거부 반응은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예방하는 면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모식도로도 좀 보여드렸지만 이식 신장에서 항원을 전달해 가지고 T임파구가 활성화되고 그것이 증식되는 이러한 과정 중에 면역 억제제는 이러한 항원 전달 세포와 T임파구와 임파구 증식을 각각 차단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스테로이드죠. 스테로이드는 처음에는 이렇게 주사로 쓰다가요, 점점 양을 줄이게 되는데, 스테로이드는 과거에 비해서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주 전통적으로 쓰는 그 스테로이드가 솔론도라는 약이고요. 이 솔론도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켈코트 또는 프란딘이라는 부작용이 좀 덜한 이러한 스테로이드를 써서 요즘은 이식 환자분들의 얼굴이 많이 붓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줄어들었죠. T임파구가 활성화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 칼시유린이라는 물질이거든요. 면역제제의 이 T임파구를 차단하는 약제 사이클로스포린, 타크롤리무스 이 두 가지 제제 약제가 가장 대표적인 그 면역 억제제입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는 사이클로스포린 많이 쓰다가요. 요즘은 타크롤리무스 FK506이라는 면역 억제제가 아마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 약제를 드시고 계실 겁니다. 이 T임파구가 이제 증식되는 걸 억제하는 이런 면역 억제제가 있는데요. 마이코페놀릭산,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MMF라고 우리들 용어들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약들이 임파구 증식을 억제해서 주로 마이랩트, 셀셉, 이건 셀셉은 이제 외국 약이고요. 마이랩트는 이제 국내 약입니다. 이제 효능이 비슷해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쓰여지고 있고요. 이 MMF라는 약의 가장 큰 단점은 위장장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장장애가 적은 약이 있는데 이게 마이폴틱이라는 약입니다. 이러한 약들이 여러분들이 복용하는 면역 억제제들이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면역 억제 선택이 중요한가 하면 이게 이식은 주로 거부 반응은 이식해서 6개월, 길게는 1년 이내에 급성 거부 반응이 발생하는데요. 제가 레지던트 할 때는 거의 2명 중에 1명은 거부 반응이 생겼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면역 억제제가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요즘은 10%까지 떨어졌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식해가지고 태어날 때까지 급성 거부 반응을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면역 억제제를 어떤 면역 억제제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거부 반응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10%라 그러면 아주 굉장히 적은 빈도입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최상의 면역 억제제 조합 현재로서는요, 타크롤리무스라는 칼시유린을 억제하는 약, 우리 FK506, 프로그랍, 타크로벨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스테로이드. 세 번째가 마이코페놀릭 산을 기초로 한 셀셉, 마이레트, 마이폴틱.
이 세 가지 약제의 조합으로 약을 잘 복용한다면 거부 반응은 10% 이내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요, 저희가 신장 이식 후 1년 이내 면역 억제제가 그럼 이렇게 세 가지를 잘 먹고 있느냐 하고 조사해 봤더니 1년 내에 한 40%에서는 면역 억제제를 자꾸 바꾸게 됩니다. 바꾸는 이유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셀셉이나 마이렙티가 위장관 장애가 있어서 이 약을 갖다가 이제 자꾸 바꾸게 되고요.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데 이 의료진 입장에서 그리고 환자의 입장에서 서로의 그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잇몸이 많이 부어서 이렇게 이제 이거는 사이클로스포린의 부작용인데요. 반대로 이제 머리가 많이 빠져서 이렇게 해서 면역 억제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의료진 입장에서는 환자분 입장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환자분은 내가 이식하고 나서 내 외모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리고 잇몸이 너무 불편해요. 이렇게 호소를 하면 의료진 입장에서는 그러면 콩팥 이 거부 반응하고 잇몸 비대나 탈모하고 과연 어디에 더 중요성을 둘 건가 하고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환자분하고 서로 이제 옥신각신까지는 아니지만 이식한 콩팥을 더 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저희들이 설득하기도 하고 또 이런 탈모나 이런 것들은 좋아질 수 있으니까 기다려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득도 시키고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면역 억제제 세 가지가 거부 반응을 10% 이내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만성 거부 반응인데요. 만성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공여를 해준 이 아까 설명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여자에서 조직이 서로 안 맞아서 오는 이 항체가 발생하는 겁니다. 항체가 발생하는데 대략 얼마나 발생하느냐 그러면 이식해서 5년 정도 되면 5명 중에 1명, 20%니까 꽤 많이 생기죠. 그죠? 이런 항체가 생깁니다. 이런 이제 항체가 처음에 생기면은요, 그리고 그게 몇 년 지나면 이 항체에서 조직이 손상을 입게 되고, 그 다음에 만성 거부 반응이 발생을 해서 신장 기능을 소실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밟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항체 발생을 조기에 진단하고 항체 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임상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요, 이식해서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소변 검사했더니 소변에서 단백뇨가 나오기 시작하고 좀 지나니까 크레아틴 수치가 조금씩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거죠. 그러면 대개 만성 거부 반응이 오지 않나. 물론 간별 진단을 해야 되지만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대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이식하고 나면 대개 1년까지는 한 두세 번 하는데 그다음부터는 1년에 한 번 정도 항체 검사를 하게 되고요. 항체 검사가 양성이고 임상 소견이 아까 말씀대로 단백뇨가 나오거나 크레아틴이 올라가는 기미가 있으면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이게 사구체인데요. 사구체 이 벽이 혈관이 아주 얇아야 되는데 이게 2겹, 3겹으로 이렇게 두꺼워져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만성 거부 반응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만성 거부 반응에 여러 가지 그 약제를 써서 이 만성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이 B임파구나 항체를 제거하려는 많은 임상 시도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약들이 제가 오늘 이걸 다 설명해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임상을 했는데 임상 결과가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즉 우리가 이전 단계로 돌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IL6라는 인터루킨6라는 사이토카인을 대한 안티바디인데요. 이게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이것도 얼마 전에 임상 연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성 거부 반응은 일단 발생해서 진행하면 어떠한 면역 억제제를 현존하는 그 항체 주사나 이런 걸 써가지고 이것을 없애기가 또는 중단시키기가 상당히 어렵구나. 그래서 어느 한 리뷰 아티클을 보니까는 Overcoming Chronic Rejection, Can it be 해서 비 임파구 이런 식의 그 영어를 써놨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만성 거부 반응을 정말 극복하는 게 가능할까. 그래서 상당히 이식을 하는 의사들도 이 만성 거부 반응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아직 만성 거부 반응 치료제로 미국 FDA 승인받은 약이 없기 때문에 많은 임상 연구가 앞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그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성 거부 반응을 만약에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면 우리가 예방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림이 뭐냐 그러면요, 이식하고 1년 지난 다음에 이식신장 소실을 한 원인을 이렇게 표로 해놓은 겁니다.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요 빨간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식신 기능 소실의 3분의 2는 항체에 의한 만성 거부 반응이 주범인데요. 그 주범을 다시 봤더니 한 53%는 면역 억제제를 잘 먹었는데 거의 한 50% 반대편에 있는 요 원인은 면역 억제제를 제대로 복용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체가 잘 생기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면역 억제제 약물 농도가 낮거나 또는 면역 억제를 잘 복용하지 않는 경우 이 항체가 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면역 억제제하고 항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이 그림은 복잡한데요. 여기 타크롤리무스, 그러니까 타크로벨이나 프로그랍을 복용하시는 분들 약물 농도가 5 이하가 되면 항체 생성이 잘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 농도가 요즘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두 개의 표인데요. 똑같이 하루에 프로그랍을 타크롤리무스를 5ml씩 먹고 있는데 한 환자분의 혈중 농도는 5에서 7 정도로 5에서 그냥 8 정도 되네요. 그래서 수치가 좀 들쑥날쑥하고요. 요 아래에 있는 환자분은 약물 농도가 6, 6.8, 5.5, 5.8에서 아주 농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농도에 얼마나 그 차이가 나나 이게 한 환자에서 쭉 검사를 한 거거든요. 한 25%의 높낮이가 있다 그러면 아래 환자분은 한 10%의 높낮이가 있는 겁니다. 즉 아래에 있는 분이 약물 농도를 꾸준하게 잘 유지하는 거죠. 이런 분에서 만성 거부 반응이 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로그랍 타크로벨의 혈중 농도를 5 이하로 낮추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왜? 항체 발생이 잘 생긴다. 그래서 만성 거부 반응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혈중 농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약 먹는 시간과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약물 농도의 폭이 큰 경우에 이식신이 생존율이 낮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할 때 약물 농도와 그 다음에 그 복용 시간 같은 걸 잘 준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심장하고 혈관의 문제인데요. 지금 이 그래프는 콩팥은 잘 기능을 하고 있는데 환자분이 어떤 병이 생겨서 사망한 경우입니다. 참 유감스럽지만 이 주황색으로 보이는 이 선이 이식해서 10년이 지나도 가장 그 위에 거의 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게 심혈관계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심혈관계 합병증은 이식하고 나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식한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식 후에도 우리가 투석이나 만성 콩팥병에서 보았던 그런 위험인자와 마찬가지로 아주 다양한 위험인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인자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요. 이 그림은 뭐냐 그러면 그 신장 이식하기 전에 그 신장 이식을 연결하는 혈관을 조금 띄워가지고 석회가 얼마나 돼 있나를 염색해 봤더니 그 이식하려는 분들의 혈관에 이미 많은 석회화가 이루어져 있어서 그런 상태 석회화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분들이 나중에 이식했더니 성적이 안 좋다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투석 기간이 길거나 인 조절이 잘 안 되거나 부갑상선 호르몬이 아주 높았던 분들이 이식을 하게 되면 이런 혈관의 변형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식하기 전에 인과 부갑상선 호르몬 같은 거 잘 조절해야 된다. 이걸 이제 누누이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이식하기 전과 1년 있다가 이제 24시간 동안의 혈압 측정을 저희가 해봤더니 많은 부분들이 혈압도 좋아지고 그 잘 조절 안 되는 그러한 혈압들도 많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가 밤에 잘 때 혈압이 올라가는 게 문제거든요. 투석하는 분들은 그 야간 수축기 혈압이 증가가 되는데 야간 수축기 혈압이 떨어지는 이식을 하면 떨어지는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간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분들이 이식한 신장의 기능도 좋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요즘은 24시간 혈압 측정기들이 있으니까 내가 밤에 잘 때 혈압이 이식한 이후에 잘 떨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맥의 강직도, 얼마나 혈관이 딱딱한가 하는 것이 이제 이식하고 나면 그 딱딱했던 것들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정상인 것들도 늘어나고 아주 딱딱했던 것들도 많이 좋아지는데, 그래서 이제 더 나빠지지 않고 내지는 좋아지는 경우가 90% 정도 되지만 한 10% 정도는 계속 혈관이 딱딱한 채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관 관리가 이식한 이후에도 주의 깊게 계속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 이런 면역 억제제를 쓰게 되면 대부분의 그 고지질 혈증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식하는 날부터 이 콜레스테롤 수치와는 상관없이 스타틴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스타틴 농도가 이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으면 스타틴을 먹고 낮으면 끊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혈관을 보호한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복용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SGLT2 억제제가 만성 콩팥병, 당뇨뿐만이 아니라 이식 환자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 하는 것들이 이제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자의 생존율이나 이식한 신장의 생존율, 그리고 크레아티닌,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그 정도가 다 호전이 있다는 그러한 보고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요. 그래서 SGLT2 억제제가 심장과 콩팥을 보호해주는데 이식 환자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네 번째가 감염인데요. 감염은 크게 두 가지 패턴입니다. 하나는 우리 몸에 숨어있던 바이러스나 주로 바이러스죠. 이 바이러스가 면역 억제제를 먹게 되면 활성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BK 바이러스, CMV, B형, C형 간염, 대상포진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그 외에 결핵도 잠복결핵이 있다가 다시 튀어나오고요. 그 외에 외부에서 이러한 감염들이 오게 됩니다. 결국 면역 억제제를 먹게 되면 거기에 상응해서 감염률도 증가되는 거죠. 제가 오늘 이거를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BK 바이러스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왜 그러냐 그러면 다른 그 감염들은 무슨 백신이 있거나 치료제가 있거나,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BK 바이러스는 아직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아주 고약한 그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이식한 신장의 조직 검사를 보면요, 이 세포들이 굉장히 좀 모양이 큼직큼직한 이런 세포들이 보이는데요. 이런 세포들을 염색해 보면 이 고동 색깔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보이는 것이 이게 바이러스 파티클이 있는 이러한 조직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BK 바이러스에 의해서 콩팥이 감염이 됐다는 것을 진단하게 되는 건데요. BK 바이러스는 여러 가지 위험 인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BK 바이러스가 잘 생기느냐? 이것은 이제 콩팥이 오게 되면 그 공여자 안에 숨어 있는 바이러스거든요. 그게 면역 억제제를 먹게 되면 활성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타크롤리무스라는 면역 억제제도 관여를 합니다. 이 타크롤리무스가 나오기 전에는 이 BK 바이러스라는 걸 저희들은 잘 몰랐고요. 실제로 잘 생기지 않았는데 면역 억제제가 강해지면서 이렇게 바이러스들이, 신종 바이러스들이 이제 진단이 되는 거죠. 이 바이러스는 진단하는 거는요, 제가 PCR이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혈액이나 소변 통해서 쭉 검사를 해서 이게 양성이 나오면 어느 정도 이제 바이러스가 많이 검출이 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면역 억제제를 줄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역 강도가 강할수록 이 BK 바이러스가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급성 거부 반응 치료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지 않으면 이게 급성 거부 반응 때문에 콩팥이 나빠지는 건지 이 BK 바이러스 때문에 나빠지는 것이 잘 알 수가 없고요. 유감스럽게도 BK 바이러스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회색이 이제 콩팥을 소실하는 경우인데요. 이 스테이지가 A, B, C에서 점점 진행할수록 이 이식한 콩팥을 소실할 그런 위험이 점점 크다는 겁니다. 이 면역 억제제를 치료가 이제 줄이는 거니까요. 줄이다 보면 거부 반응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줄이기 전에 거부 반응하고 이 바이러스가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굉장히 예후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이러스를 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마땅한 게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없을까 하는 이런 연구들이 이제 저희 병원을 포함해서 여러 연구진들이 하고 있는 경우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시작돼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퍼질 것 같은데, BK 바이러스가 있다면 그 BK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그런 세포 치료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임상에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백신이 나와서 이식하기 전에 백신을 맞아서 아예 BK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요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검사하는 거는 이거는 의료진이 해야 될 일이고요. 여러분들은 이식 전에 백신이 나오면 꼭 다 맞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대상포진 꼭 부탁드리고요. 이런 감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잠복결핵이 있는 분은 항결핵제를 9개월, 박테림이라는 이런 폐렴을 막기 위해서 한 1년 먹게 되는데요. 이런 약들 귀찮다고 자꾸 약을 끊는 분들이 있거든요. 꼭 복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5번째가 암인데요. 제가 근무했던 서울 성모병원에 지금 한 50년 됐습니다. 이식한 지. 그래서 이 이식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게 10년 되니까 암이 한 8.8%였는데 20년 되니까는 17%, 20년 이후에는 20.6%, 즉 이식해가지고 한 20년 지나게 되면 5명 중에 1명은 암이 생긴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식하기 전에 이식하려고 이제 그 검사를 하는데요. 그때 암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이제 투석 기간이 길어지면서요. 신장 이식 전에 악성 종양들이 이제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그중에 제가 3가지 종양을 말씀드리면, 위암은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신장암, 그 다음에 갑상선암은 우리가 건강검진 때 이게 많이 발견이 돼서 과잉 진단의 우려도 있지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신장암입니다. 그래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 하시는 분들 5년 지나면 반드시 초음파를 해서 쓰지 않고 기능이 다 떨어져 있는 그 콩팥 안에서 암이 발생하는지 꼭 확인을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암이 발견이 되면 암 수술을 하고 최소한 한 2, 3년은 암이 재발하는지 안 하는지를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식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신장 이식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그 암의 종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암 예방을 위해서는 나라에서 하는 정기검진 저는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위대장 내시경이 있는데요. 나라에서 하는 검사는 위는 하는데 대장을 안 하고 대변 검사만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대변 검사 가지고 대장암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힘들지만 꼭 하도록 그렇게 권해드리고요. 여성인 경우에는 유방, 갑상선, 부인과 진료를 1년에 한 번씩 꼭 받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대장 내시경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병원에서 열심히 그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저희 병원에서 이제 대장 내시경 했던 거를 논문을, 정리를 해서 논문을 내다 보니까, 안에 비어있는 이 동그란 이 선이 신장 이식 환자인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대장암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식 환자분들이 많이 생기고요. 위험도가 거의 30배가 높더라 하는 겁니다. 일반인에 비해서. 그래서 나는 젊으니까 대장암 같은 거 안 걸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개 20, 30대 나이에도 대장 그 내시경을 꼭 하기를 그렇게 권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mTOR 억제제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시롤리무스, 라파민이라는 약으로도 나와 있고요. 에버롤리무스, 썰티칸이라는 이런 약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이 mTOR라는 거는 그 세포 증식을 조절하는 그런 제상위 단위에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mTOR 이니비터는 양이 많이 들어가면 항암 효과도 있고요. 어느 정도 들어가면 면역 억제제 역할을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피부에 생긴 카포시 6종이라는 에이즈 환자에서 잘 생기는 이 암이죠. 근데 이 암이 이식 환자에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암이 생겼는데
이거를 그 mTOR 억제제인 라파민이라는 약으로 전환을 시켰더니 3개월 지났더니 이제 싹 없어지는 이런 거를 보고를 해서 아주 그 세계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이 면역 억제제 중에서 항암 효과가 있는 면역 억제제를 썼더니 정말로 좋아지더라. 그래서 제가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25세 남자였는데 이식해서 한 8년 됐는데요. 선생님 항문이 가려워요. 뭐 그래서 봤더니 항문 주위하고 그 서해부에 이 콘딜로마라 그래서 이제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이런 혹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걸 수술로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떼어낸 거죠. 여기 혹 같은 것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다 끝났구나. 그랬는데 그 수술한 다음에 조직 소견을 보니까 이거는 콘딜로마가 아니라 피부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게 항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손가락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서해부라 그래서 우리 사타구니 있죠. 그런데도 이제 이게 다 발견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과 선생님한테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런 경우에는 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뭐 항문도 도려내고 손가락 잘라야 되고 뭐 서해부에 있는 림프 다 제거시켜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환자는 20살 조금 지난 젊은 남자인데 이렇게 다 수술을 하면 얘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외과 선생님이 그런다 했더니 환자분이 그러려면 더 죽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라파민이라는 약을 환자한테 한번 그럼 써봐야 되겠다 해서 저도 긴가민가 하고 약을 쓰기를 결심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요 부위가 이렇게 소위 종양들이 이제 퍼져나간 이런 부위고요. 그래서 이제 요 부위를 라파민이라는 약을 쓰고 한 3개월 정도 지냈더니 여기에 흩어져 있던 종양들이 정말 기적같이 이렇게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논문에 그렇게 약을 바꿔서 좋아지는 게 이게 가능한 얘기고 이런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식의 생존율을 서울성모병원 데이터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초창기 때는 5년 생존율이 30%인데요. 이때는 환자분이 이식을 해서 콩팥 기능이 소실이 되면 그 콩팥과 같이 생을 같이 마감하셨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이 콩팥하고 자기 생하고 거의 동격으로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 좋아져서 이제 뭐 80% 이렇게 넘었었죠. 지금은 아마 90%까지 올라갔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장 이식 수명도 40년 시대가 돼서 제일 오래된 분이 지금 42년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식 신장의 그 생존율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식들 보면요. 별로 장기 생존의 조건들이 좋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수혜자, 공유자 나이도 많죠. 살찐 분도 많고 당뇨, 그 다음에 이식 전에 투석 시간도 자꾸 길어지면 안 좋거든요. 그 다음에 재이식하는 환자도 늘고 요즘은 또 조직 안 맞는 경우도 많이 하고 혈액형 부적합 이식, 감작된 환자 이런 것들은 이식 생존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생존율이 이렇게 향상된 이유는 아까 오늘 쭉 보여드린 급성 거부 반응의 진단법과 항체에 대한 측정 기술, 그 다음에 효과적인 면역 억제, 바이러스에 대한 스크린과 예방, 그 다음에 이제 내과적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합병증에 대한 관리가 형성이 되고 SGLT 억제제 같은 새로운 신약이 이제 도입이 돼서 장기 생존율이 향상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를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어렵게 신장을 받았는데 오래 쓰기 위한 5가지 실천사항. 이건 거꾸로 의료진도 한 5가지 실천해야 됩니다. 검사도 잘 챙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고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5가지를 말씀드리면 간단한 거지만 감작되지 않도록 항체가 한번 생기면 굉장히 없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기지 않도록 특히 수혈보다는 조혈주사 꼭 챙겨서 잘 맞도록 하고요. 면역 억제제 철저히 복용하고 시간 잘 지키기. 대개 이식해서 한 1, 2년은 굉장히 철저한데 자꾸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감염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백신들이나 이런 거 약제들 잘 나와 있는데 잘 안 드십니다. 그래서 백신 주사나 약제 복용 잘 챙겨서 드시고요. 심혈관계 위험 인자는 이식한 이후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항상 잘 가지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식 전에는 술도 안 마시다가 이식한 다음에도 보통 하던 그런
즐거운 일들 이런 것들을 자꾸 다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귀찮지만 암 조기 진단을 위해서 검사를 충실하게 받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이 5가지를 잘 지키시면 여러분들의 원하는 그런 이 시기에 수명을 충분히 연장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제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한번 몇 가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까요? 예. 질문 한 가지씩 이렇게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네. 우리 티라노라는 분이 지금 올리셨네요. 이식 6년 됐고 크레아틴 0.8. 그 다음에 BUN 15, 사구체 여과일 78. 그 다음에 CO2가 20 정도 나옵니다. 몸이 산성화되었다는 신호인데 뭐를 챙겨 들어야 할까요? 조금은 비정상적이네요. 왜냐하면 저기 CO2라는 거는 뭐냐면 몸이 이제 콩팥이 나빠지면 산을 못 내보내니까 그 산이 올라가서 저 CO2가 이제 수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CO2가 이제 자꾸 떨어지면 그거를 이제 우리 목표가 20인데요. 저는 지금 콩팥 기능이 정상인데 저 CO2가 20 나오는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저 CO2는 다시 한번 검사해 보면 정상으로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몸이 산성화되었다는 신호인데 뭐를 챙겨야 할까요? 저는 그 몸 챙기기 이전에 그 CO2 검사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과 다시 한번 상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질문이 콩팥이 하나이면서 사구체 여과일이 60 근처면 낮은 건가요? 비교적 괜찮습니다. 예. 그 다음 질문 볼까요? 참견 시점 BJ. 예. 요거는 이제 답 드린 거고요. 그 아래 거, 한번 주십시오.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면 거부 반응이 더 많이 생기나요? 면역 억제제 사용하면 다른 장기나 부위에 암이 생기지 않나요? 그랬는데요. 자가 면역 질환은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자가 면역 질환, 대표적인 게 루푸스라는 병이 있죠.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이 되게 콩팥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요, 이런 자가 면역 질환들의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신장을 이식을 하면 대개 자가 면역 질환이 재발하는 경우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거부 반응이 더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면역 억제제 사용하면 우리 몸의 전신에 어디서나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 면역 억제들이 좋아지고 또 양들이 이제 굉장히 섬세하게 조절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덜 생기는 건 맞지만 면역 억제제를 장기 복용하면 암의 발생이 증가된다는 것은 저희 병원 데이터도 보여드렸지만 우리 몸의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이압홉이라는 분께서요, 초반에 아마 머리카락 빠지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데요. 이게 되게 초반에 머리카락 많이 빠지다가요, 그 다음에 면역 억제제 줄이면 다시 머리카락이 대부분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그럼 머리카락 너무 빠지는데 그 원인이 그런 타크롤리무스라는 이런 면역 억제제인데요. 그 면역 억제제가 이 시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면역 억제제거든요. 그러면 머리카락 빠진다고 그 약을 딴 약으로 바꾸는 게 과연 옳은가? 그게 저는 이제 의사로서 큰 고민이고요. 환자분 막 어르고 달래죠. 심지어는 그럼 내가 가발을 해줄 테니까 조금만 참아라부터 시작해서 머리카락 나는 약도 드려보고 이래서 가능하면 의사 입장에서는 면역체제를 유지하려고 그러고요. 대개 그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도 한 6개월 지나면 조금씩 다시 나니까 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네, 그 다음 질문은요. 아직은 청춘이다라는 분인데요. 통풍이 있고 요산 수치가 높은데 신장 이식을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공여자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남에게 콩팥을 주면 안 된다. 그게 제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즉 자기 관리를 잘해서 통풍이 없고 요산 수치가 정상이 되면 그때 콩팥을 공유해 봐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더 나쁜 거는 콩팥을 공유한 다음에 다시
통풍이 생기고 요선 수치가 높은 그런 생활로 빠지게 되는 건 더 안 좋기 때문에 정말 그 공여할 때 단단히 주의를 주죠. 당신이 공여를 한 다음에 다시 통풍이 생기고 요선 수치가 높이면 그때는 그 하나 남은 콩팥도 나빠질 수 있다. 당신 이거를 잘 관리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공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암모나이트라는 분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인상 정말 좋으십니다. 아마 저보고 얘기하시는 거 맞으시면 제가 감사드리고요. 당화 혈색소가 높으면 신장 이식이 안 되는 건가요? 그랬습니다. 이건 아마 공여자이겠죠. 공여자가 당뇨가 생기면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수혜자인 경우에도 당화 혈색소를 어느 정도 한 7 아래 정도는 어느 정도 조절한 다음에 신장 이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거 굉장히 개인적인 건데요. 신장 이식 후 우리 해피라이프라는 분께서 질문 주신 건데요. 신장 이식 후 아마 그 부부 관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2달 정도 지나야 가능하다 그러는데 더 일찍 하면 안 되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대개 이제 수술해가지고 그 수술 부위가 어느 정도 좋아지는 게 보통 한 2주나 3주 때 이게 실밥을 뽑고요. 그리고 또 그 콩팥, 이식한 콩팥 안에 요관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대개 한 6주나 돼서 이렇게 제거하니까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다 제거하고 나서 안정된 상태에서 관계하는 게 좋겠죠. 네.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꾸미토리라는 분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신장 이식 수술 받고 2년 지났는데 신장 기능이 50%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한 것일까요? 예, 이게 지금 신장 기능이 50%라는 게 실제로 크레아틴 수치, 사구체 여과율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경과를 봐야 되겠죠. 50% 어느 정도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로 기능이 떨어진 건가? 그게 아마 질문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즉, 남아있는 50% 가지고 얼마나 유지가 되겠나. 앞으로 신장 이식하고 2년 됐다 그러니까요. 그 이식신장은 그냥 그 우리 네이티브 키드니라고 그러죠. 이식하지 않은 그런 신장하고는 상당히 임상 경과가 다릅니다. 즉 뭐냐면 신장 기능이 한 50%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몇 년 동안 그대로 잘 유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의 그 이식 신장의 그 나빠지는 속도는 개인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1년 동안 그 콩팥 기능이 얼마나 변하는지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아마 마지막 질문 같은데 우리 박지현 씨께서 주셨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반려견이 만성 신부전증 중증이라는데 신장 이식 받게 되면 나아질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강아지 이식 가능하냐는 거겠죠, 그죠? 예, 글쎄요. 제가 항상 마지막 질문은 항상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는 만약에 반려견이 이식을 하면 면역억제제를 계속 먹어야 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서요. 대한민국 내에서 이러한 그 강아지나 이렇게 신장 이식을 과연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또 질문이 있나요? 오늘 아마 이 질문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콩팥 그 기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될 5가지 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식을 하는 순간 이 이식한 신장 가지고 앞으로 내가 평생을 같이 하겠다 하고 단단히 친구를 내 몸속에 가지고 같이 산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생활한다면 저는 오랫동안 신장 기능 잘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믿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식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늦은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